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온 남창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강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타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항체공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면역학이죠. 면역학을 전공한 생명과학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주제의 강연을 처음 제안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강연 제목에서 이렇게 보여지다시피 인간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의 목표를, 제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 찬찬히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모로 그 다음에 나올 상당히 어려운 생화학적 얘기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연의 목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타주의에 대한 나름의 제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뇌리를 가득 채웠던 질문,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오늘 강연은 저로서는 성공한 강연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인가? 질문은 경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연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나의 경계, 인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자, 이 경계에 대한 질문이 왜 중요할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타주의의 대꾸어로 이기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타주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용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benefit, 어떤 혜택, 우리의 이익, 이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달리 얘기를 하자면 이기주의나 이타주의를 얘기할 때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기주의를 생각하고 이타주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나에게 윤택하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파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먼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사춘기를 다 경과하면서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은 조금 생소하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자, 경계가 분명히 구획이 지워져야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나누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쉽게 이기주의, 이타주의를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경계에 대한 성찰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성찰을 할 수도 있고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존재론에서 인간의 경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복잡한 이 사회 체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경계를 지니고 살아가는지 그걸 돌파본다면 사회학적인 질문으로 이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한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이 경계에 대한 질문을 과학적으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 경계를 얘기할 때는 시스템, 서라운딩, 개와 그 이웃, 이렇게 과학에서는 그 바운더리를 정의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걸 시스템,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 공통적으로 이 개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 개라는 개념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고립개, 열린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그림 맨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진공보온병이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안쪽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바깥에 있던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불가능한 개를 고립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밖에 있던 에너지가 안에 자유롭게,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자유롭게 누출될 수 있는 개를 우리는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떤 개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고립개일 것 같다. 자, 인간은 아주 전형적인 열린 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이 아주 전형적인 열린 개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또는 인체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조금 자세히 돌파봐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상상을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상상입니다. 자, 오늘 2018년 6월 4일인데요. 2019년 6월 4일, 정확히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1년 뒤에 나의 몸, 여러분 각자의 인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몇 프로 정도가 2019년 6월 4일 여러분들의 몸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할지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상입니다. 오늘 강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상상의 늪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자, 답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몇 프로가 1년 뒤에 그대로 유지될지. 하지만 그걸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화학과 생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할 강연이 크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방금 이제 소개한 강연의 목표입니다. 이걸 정확히 공유를 해야지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순환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건 인간이 열린 개라고 얘기했으니 어떻게 외계와 즉 서라운딩과 순환되어지는지를 한번 잘 돌파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넓게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가 다른 생명 개체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세 번째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나마 제가 대략 한 8개월 가까이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8개월 가까이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결과물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4부의 제목은 이타주의의 확장,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rculation. 자, 앞에 제가 개에 대해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순환의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학에서, 화학에서, 생물학에서 순환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인체에 관련된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사실은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 대략 한 달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파트에서 대략 20분 정도 저에게 할애된 시간 동안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 인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 가지 원소를 끌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질소, 산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소를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인체가 아주 희미한 경계를 갖고 있는 열린 개라는 걸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탄소는 카본, 따라서 대문자 C로 표시를 합니다. 탄소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118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1번부터 쭉 세워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주기율표상에 6번째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입니다. 작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탄소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미덕이냐면, 자, 이 모든 원소들은 다른 원소와 만나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소와 만나서, 즉 원자들이 되겠죠. 원자들과 서로 간에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물질이 됩니다. 자, 그렇게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다른 원자와 악수하듯이 손을 붙잡는 걸 결합이라고 한다면, 이 결합할 수 있는 손이 몇 개인지 이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수소는 손이 1개고요. 산소는 손이 2개고 질소는 손이 3개인데 반해서 이 탄소는 손이 4개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원자들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작으면서도 많은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탄소는 인간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탄소가 골격이 되어진 그러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계십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생화학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돌의 개수를 적게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건너갈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CnH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원자의 명칭들입니다. 수소고요, 질소, 탄소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주어진 이 물질의 골격을 탄소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한 얘기가 맞죠? 자, 이 물질의 이름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모여 사슬을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단백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백질은 다들 아시는 얘기죠. 자, 여기 보는 연어, 돼지고기, 닭고기 이 안에는 굉장히 풍부한 단백질들이 들어있죠. 자, 그것의 기본이 되는 단위가 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인데 이 단위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탄소가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들이 방금 아미노산 말고도요, 여기 나오는 굉장히 길쭉한 물질인데, 자, 이 탄소들이 한 가운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 잘 보이시죠? 이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에 있는 요 물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물질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물질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방산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지방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죠. 별로 반갑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 이 지방산의 골격 역시 탄소가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방산이 모여서 거대한 분자가 되어진 지방 덩어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그러한 푸딩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방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잘 알려진 물질이죠. 포도당이라는 거의 골격을 봐도 역시 탄소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이렇게 맛있는 젤리 속에 들어가 있는 수크로스, 갈락토스 이런 여러 가지 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탄소의 순환을 설명드리려면 이 포도당 이야기를 빠뜨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단위 물질 가운데 포도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도당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죠. 이 반짝이는 햇빛이 초록색 잎사귀에 이렇게 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대로 햇빛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앞에 이산화탄소에는 앞서 살펴봤던 탄소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대지에 깃들어 있는 수분, 물기, 요 세 가지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 포도당이라는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산화탄소를 물이라고 하는 실을 가지고 햇볕이 꿰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예쁜 고리가 만들어지죠. 요게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탄소 묶음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당연히 햇볕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리고 탄소는 CO2라고 하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잘 아시다시피 식물의 잎사귀에, 아까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던 식물의 잎사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일이죠. 식물이 벌이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들이 여러 개 사슬을 이루게 된 걸 우리가 셀룰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셀룰로스는 여기 보이는 이 풀들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골격으로 구성되어진 풀을 소가 열심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방금 보여진 육으로부터 우리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여러분들 기념일 같은 때 이렇게 드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체는 이와 같은 순환의 연쇄 사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리를 하자면 빛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서로 만나 이산화탄소를 물이라는 실로 꿰매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소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은 식물의 몸통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 포도당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코리우스 잎인데요. 예쁘게 생긴 코리우스 잎의 이 표면을 보면 요 셀룰로스가 새끼 꼬아지듯이 길쭉하게 꼬아진 이 선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물의 몸통, 즉 잎사귀의 몸체를 이루게 됩니다. 또는 요 포도당은 뒤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산소와 만나서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식물의 경우는 포도당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돼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과 같은 저장체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녹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먹어서 소화를 하게 되면 인간들 이 혈관 속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흡수된 포도당을 동물들의 몸속에서 다시 이렇게 거대한 분자로 만들어 놓은 걸 글라이코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동그란 덩어리들은 인체 간이나 근육 같은 데 세포를 보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포도당으로 잘게 쪼갠 다음에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또는 이 포도당은 앞서 제가 이렇게 단백질의 단위가 되는 아미노산을 만든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방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지방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굉장히 근원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포도당의 한가운데 골격에는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의 대사, 탄소가 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햇볕과 물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만나 포도당이 되는 과정 속에 식물 속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걸 유구가 먹고 그 유구를 사람이 먹어서 결국 사람의 몸체를 형성하게 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질소 얘기인데요. 자, 여기도 징검다리 몇 개를 건너 가셔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 아미노산을 소개드렸죠. 자, 아미노산 소개드릴 때 골격에 탄소가 있는데 그 옆쪽에 N이라고 하는 나이트로젠, 질소라고 하는 원자가 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사슬이 된 걸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질소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질소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질소는 다름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 또는 바위 속에 들어있는 질소 기체, 또 우리가 공해 물질이라고 여기고 있는 산화질소, 이것도 역시 공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들로부터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질소, 아까 N2라고 하는 질소 기체에서 아미노산에 들어가는 질소가 되기까지는 여러 개체들의 협업이 필요해요. 이게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고요. 공기 중에 80%를 차지하는 질소 기체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공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대략 400도씨의 온도에 수백 기압의 압력, 그리고 아주 고가의 촉매들을 사용해야지만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결과 이 농업의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반응이죠. 이 반응을 우리 자연 속에서는 박테리아들이 담당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만드는 1차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온입니다. 자, 이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온을 식물들이 자기 몸뚱아리 안에서 2차 공정을 거쳐서 결국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들이 식물의 몸속에서 연결이 되게 되면 식물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공기와 바위 속에 들어있는 질소 기체, 이것을 세균이 가냘픈 세균들이겠지만 이것들이 개수가 10의 20승,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개수의 세균들이 달라붙게 되면 상당히 큰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세균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바로 암모늄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것을 식물 속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 단백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들은 공기와 세균과 식물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아주 거대한 협업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사슬처럼 연결되면 이렇게 우리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한 개에 10의 9승, 즉 10억 개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 우리 인간은 대략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10의 23승계 정도의 단백질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건너가시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생화의 징검다리는 다 건너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자, 이 O2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산소 기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폐포로 들어오는 기체가 바로 이 O2입니다. 자, 이것은 호흡이라는 현상 또는 연소라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탄가스를 불에 태운다. 이거 역시 O2가 결합했을 때 메탄가스가 O2와 결합했을 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호흡이라는 것도 역시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반응식이 메탄가스를 산소로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되면서 한편으로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폐포 속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 물질, 포도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천천히 타게 되면 이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반응의 결과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고요. 에너지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햇볕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체, 탄소 묶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불안정한 물질이겠죠. 즉 에너지적으로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 물질이겠죠. 자, 이걸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조금씩 발산하게 되는 과정이 호흡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정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우리 호흡의 생산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에너지의 순환 과정이고 이 에너지의 순환 과정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산소입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빛과 물과 공기와 식물의 협력. 윤동주 시인의 시 제목과 좀 비슷하죠?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가 아니고 단 1초 1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자 수준에서, 그리고 원자들이 좀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 수준에서 인체가 어떠한 물질 순환 그리고 에너지 순환을 하는지를 제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규모를 키우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수준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쉔하이머라는 사람은 독일계 생화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에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같은가라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마주치는 태양과 한번 눈을 직접 마주칠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은 채 태양을 응시하고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다면, 태양은 매번 쉬지 않고 핵융합 반응들을 펼치면서 그 온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어제의 핵융합 반응과 오늘의 핵융합 반응이 같은가?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다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쉔하이머의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여기 H2N15 이런 것들은 원래 이 H의 원자량은 1인데 그 2배의 무게를 갖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질소 역시 14라는 질량을 원래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요. 이런 원자들을 원래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데 들어있던 수소, 이런 데 들어있던 질소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런 아미노산을 생쥐의 먹이로 준 겁니다. 자, 아미노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에 들어있는 질소 위치에 아까 원자량이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를 끼워 넣었어요. 바꿔치기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사성이 들어있는 물질은 우리가 쉽게 관측이 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방사능 때문에. 자, 그래서 먹이에다가 그 방사능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줘서 사육을 하고 나중에 그 생쥐가 대사한 배설물을 검출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같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 방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아미노산을 생쥐가 먹고 안에서 소화, 우리가 보통 대사라고 하는 것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은 몇 단계의 반응들을 거치면서 다른 물질들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출된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가운데 방사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글라이신은 방사능을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비슷한 실험을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이 쉔하이머가 밝혀낸 사실은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은 인체 내에서 몇 단계의 반응을 거쳐 다양한 물질들로 계속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또 다른 실험 얘기인데요. 자,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세포 수준에서 한번 우리 인체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이 실험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토파지 자가 소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가 자기 자신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먹는다.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것은 그리스어의 eat, 우리가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를 먹는다. 그래서 자가 소화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쉼보르스카라는 시인의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건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 걸친 공리와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방금 얘기한 자가소화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가소화라고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 쉼보르스카의 시를 외우시면 그걸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소기관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그 다음에 핵, 이렇게 소기관들이 있는데요. 세포가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 기능들을 발휘하다가 중간에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세포가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시켜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재료를 쓰려고 하겠죠. 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세포가 존재할 경우에 그 세포 자체를 다 분열시켜서, 분해시켜서 거기서 나온 모든 부산물들, 재료들을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하겠죠.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자가소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지방막이 둘러싸고요. 여기 이제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걸 분해해주는 효소들입니다. 이 다른 이 낭 속에 들어있는 이 분해 효소가 서로 퓨전이 돼가지고 이 옆에 있던 세포 소기관들을 다 잘게 부숴 놓게 되고, 이 부서진 것들은 이제 다른 세포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옆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굉장히 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시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동적인 존재가 바로 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슈나이머 실험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은 무수히 다양한 종류의 분자로 계속 표변되면서 그것들이 또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능을 발휘했다가 그 다음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사라지고 세포 자체가 사라지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동적인 존재다. 이게 무척 동적인데 마치 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반응들이 어떤 일련의 평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외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뒤바뀌면서, 우리의 음식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뒤바뀌면서 You are what you ate 이런 말이 영국의 그냥 격언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먹는 것이죠. 외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뒤바뀌면서 중요한 면모를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그 면모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체온이 될 수도 있고요. 피 속에 있는 산성도나 또는 수분 함량, 여러분들의 혈압이 될 수도 있고 혈당, 산소 포화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정한 레인지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다시 외부에서 건너온 에너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전혀 놀랍지 않은 얘기를 제가 자, 이렇게 쉼없는 순환 속에서 희미하게 유지되어지는 경계, 그 경계를 막으로 둘러싸여져 존재하는 열린 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형적인 열린 계다라고 제가 앞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의 경계는 어디까지 희미해질 수 있는가?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정도 희미한 게 바로 인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자, 이제 3부로 넘어가서 3부에서는, 자, 2부에서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그것들이 좀 모여진 분자들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또는 그것들로 구성되어진 세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사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여러 장기를 이루어서 이 인간의 개체가 이루어지죠. 자, 근데 이 3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진 이 인간이라는 개체가 다른 여러 생명 개체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생을 또 굉장히 잘 표현한 대문호 괴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대지 위에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각각은 다른 것들 안에서 활동하며 살아간다. 이게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시 공생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면 이 규절을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공생에 대해 설명할 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균총, 우리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인체 바로 인근의 표피 위에 세균들과의 공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생태계 속 개체로서, 우리가 이 생태계라면 굉장히 큰 거시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인간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공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대략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세균총, 한 사람마다 대략 100조 개 이상의 세균들이 모여 세균총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체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 피부 위에 어떠한 세균총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네어라고 하는 것은 이 코 속에, 그리고 마누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지 속에 어떤 세포들이, 여기 지금 진한 갈색은 박테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옅은 갈색은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부위별로 다양한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피부에 대한 얘기고, 자, 그래서 표피 위에 미생물수가 훨씬 많다. 자, 인체를 우리가 위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파이프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면 파이프를 길게 늘렸다가 이렇게 휘었다가 파이프에 이렇게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두께를 늘렸다가 하다 보면 어느덧 인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체를 위상학적으로 보면 파이프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프의 표면은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것만 표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쪽도 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장, 대장, 위장과 같은 것들의 표피 세포들이죠. 이 표피 세포들 위에 또 역시 세균총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장의 세포 위에 이렇게 번식해 있는 대장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등장하는 건 굉장히 유익균이죠. 그래서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 이런 것들이 세균총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드시나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뜬금없이 누구를 위해 음식을 먹는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좀 뒤에 또 한번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자, 이 먹거리의 역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답,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생명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상당한 역설에 빠지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섬유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 그러니까 채식을 하고 골고루게 음식을 먹을 때 섬유소의 함량이 높을 텐데,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그 결과 우리 몸속의 세균총의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섬유소의 함량이 높으면 다양성뿐만 아니라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의 안정성, 이게 어제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오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체로 유지가 되는, 그걸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안정성 역시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섬유소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열심히 대사를 해서요, 그 섬유소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열심히 대사를, 사람은 셀룰로스를 대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장을 깨끗이 청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더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반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섬유소, 셀룰로스는 아주 건강한 세균총이 우리 몸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대사를 해서 여기 숏체인 패티 애시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산들은 다시 인체에 흡수되어서 인체의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죠. 자, 요 짧은 사슬 지방산 대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 섬유소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쉽게 답할 수 있나요? 우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될까? 자, 이처럼 세균총의 다양성, 안정성이 높을 때 식욕이나 혈당 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던 라이프 사이클은 그와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 단숨에 우리 몸속의 세균총을 일거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무기를 다들 갖고 있죠. 우리가 독감에 한번 걸리고 나면 항생제를 먹고, 그러고 나면 배탈이 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균총들이 사라지는 이유 때문에 배탈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메디컬 프랙티스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다 가공 음식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식의 비중이 한 2, 3세기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세균총의 다양성은 아주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 결과 육류 속에 들어있는 콜린을 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특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사되어진 이 생산 물질 가운데 TMAO와 같은 물질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모던 라이프 사이클에서 지나친 육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자, 이걸 매개해 주는 게 바로 아까 앞에서 소개해 준 세균총이죠. 우리 몸속에 어떤 세균들이 주로 기거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우리 삶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기사거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숙주로부터 들어온 영양소를 세균총에서 대사를 하고, 대사된 것을 이 숙주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달리 나와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일부를, 내 몸의 세포와도 같은, 어찌 보면 그래서 나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먹거리의 역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먹거리를
제가 이렇게 그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 나보다 내 속에 있는 이 세균들을 위해서 뭘 먹을까? 그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이 먹거리의 역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균충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균충은 우리 표피들 바로 이렇게 인접한 데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균은 또 무엇의 숙주인가요?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이 세균충은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의 개수는 아까 세균의 개수가 100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바이러스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 바이러스는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들에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경계는 또 굉장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경계는 또 한 번 또 굉장히 희미해지는 그 순찰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희미한 경계, 더 희미해졌는데 인지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제가 이 생태계 속의 개체로서 인간을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이 존 던이라는 시인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고 본체의 한 부분이다. 이 역시도 이 생태계 속에서의 공존을 이해하실 때 저 시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독일의 한 도시인 예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35,000평 규모의 이 대지 위에 굉장히 광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곳에 한 종류부터 60종류까지의 식물들,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에는 오로지 한 종류의 식물을 거기에 심고요. 어떤 영역에는 극단적으로 60가지 다른 종류의 식물을 심어서 도대체 이 생태계의 다양성이 이 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예나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험의 결론은 식물의 다양성이 이 뿌리 근처에 들어가는 탄소의 함유량, 탄소의 잔존량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의 잔존량이 늘어나면서 이 식물의 뿌리 근처에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뿌리 근처에 토양의 유기물질들의 종류들이 그리고 유기물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예나 실험의 결론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소개드린 겁니다. 식물 종의 다양성이 미생물의 종류 숫자를 늘리고 유기물질의 총량을 늘리고, 반대로 종의 다양성들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곡물의 작황, 목재 생산량, 사료 산출량, 외래종에 대한 저항성, 자연 정수 체계, 토양 내 유기물의 총량, 해충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이 급격히 감소되어진다라는 결과를 이 실험을 통해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다른 개체 간, 즉 다양한 개체 간, 다양한 종, 다이버시티가 보존되어진 개체 간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높은 상호 우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기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체 간의 경계, 개체 간의 상호작용, 이걸 바라보는 규모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그걸 한 개체 수준에서 볼까? 심지어는 그 속에 있는 세포 수준에서 볼까? 또는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볼까? 아니면 그 개체가 속해 있는 전 생체계를 통해 볼까? 이 규모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지는 이기성, 달리 정의되어지는 이익, 베니핏.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타주의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3부까지의 결론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모두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새로 생겨난다. 자, 요걸 또 한 사람의 시인이 아주 절규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마다 모래성 같은 세상의 형상들이 오고 간다. 모든 존재는 길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길에는 모래성처럼 계속 사라지면서 또 언젠가 생겨나는 그 존재들로 분주히 소통되고 있다. 따라서 존재는 멀리서 날아온 부고 같은 것. 이건 제가 쓴 시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받은 감흥을 그렇게 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부로 넘어가서 자, 우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순환과 공생, 그 가운데 살펴본 인간의 그 희미한 경계,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의 경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경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한 생명과학자의 판단을 가지고 이타주의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고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몇 가지 암시와 같은 얘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정리해봤습니다. 이타주의는 과연 확장이 가능한가? 보통 이타주의의 정의를 얘기할 때 대가 없이 혜택을 주고받는 과정, 베네핏을 대가 없이 주고받는 과정, 이렇게 이타주의를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럴 때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영어로 reciprocity, 즉 상호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호 호혜성은 direct reciprocity와 indirect reciprocity로 다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direct reciprocity는 이전에 도움을 주었던 어떤 대상을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경우,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반면 indirect reciprocity는 추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에게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는 경우, 이 경우를 indirect recipro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갑니다. 잠재적이고 보이지 않는 혜택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간주해야 될까요? 자, 공기와 대지와 미생물들, 들풀과 나무, 동물들, 오래된 암석과 바다와 강들, 그리고 주위의 인간들, 이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공생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혜택들은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그래서 치명적인 혜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적이고 보이지 않는 혜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들 가운데서 아주 희미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혜택들은 거의 알려진 바 없는 혜택들입니다. 이 혜택들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왔던 혜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외국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그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제가 얻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자연은 철저히 대상화된 자연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와
나를 중심으로 나 이외의 다른 세계로 이원화된 세계가 존재하고 그 이원화된 이 객체로 존재하는 세계는 대상화되어진 세계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봤을 때 저는 이 근대 과학과 근대 문명 세계의 전형적인 자연관이 바로 이 대상화된 자연관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17세기 이후 근대 과학이 형성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꼽습니다.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명제 속에 이미 바로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원론적 세계관이 들어있고 거기서 생각하는 주체인 인간과 그 생각의 객체인 자연 사이에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 뒤 근대 과학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이컨은 실험과학의 기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과학의 대표적인 명제로 대상으로 주어진 자연을 끊임없이 괴롭히다 보면 이 자연이 나에게 뭔가 답을 해줄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실험과학의 명제입니다. 바로 이 명제가 지금 근대 문명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면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고 극복하고 활용해야 될 객체로서 주어진 대상, 즉 철저히 대상화된 자연관이 바로 이 근대 세계의 자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근대 과학과 근대 세계의 자연관을 가지고 계속 진보되어진 과학은 20세기 중후반기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계속 인간을 개체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분자로 끊임없이 환원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통제된 실험이 가능할지를 디자인하고 그 실험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이 바로 근대 과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게 20세기 중후반기까지의 경향이었는데요. 이처럼 환원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분해해서 대상화시키는 과정 속에 인간의 역할들을 정의해 간 과정이 바로 이 근대 과학의 발전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20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상당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가령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신약을 개발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만들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이 반성, 리플렉션이 바로 20세기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더 이상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이 반성들이 나오게 돼요. 그 과정에서 생물학에서도 이제는 분자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조직, 조직에서 기관, 그리고 개체에서 군집, 군집에서 생태계로 이렇게 이것들을 거꾸로 연결시켜고 이것들을 서로 공존시키는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화두입니다. 지금의 생명과학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생물정보학이라고 또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든지 요즘 많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오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화두를 짊어지고 있는 생명과학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존과 연결의 메커니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색기, 그런 방황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생과 상호 호혜성은, 자, 이러한 반성, 이러한 리플렉션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접하다 보면 이러한 공생과 상호 호혜성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인간의 숙명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반성을 가지고,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타주의를 한번 되새겨 봤을 때,
제가 생명과학자로서 되새겨 봤을 때 이타주의는 인간의 자선, 인간의 선의 또는 인간의 미덕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이타주의는 오히려 현명한 추론, 와이즈 리즌이라고 하는 현명한 추론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현명한 추론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론,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명한 추론의 키워드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타주의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생화학의 징검다리를 열심히 건너가면서 살펴본 경계에 대한 재해석이죠. 경계를 다시 해석하다 보니 인간과 인간주의 환경 사이의 유기성,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성, 이걸 절감하게 되었다. 이걸 자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성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연으로 확대시켜서 이타성의 대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시켜서 생각하려면 사실 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제가 앞에서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의 여러 용어들을 동원하면서 여러분들과 상당히 어려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풀어서, 그랬죠?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던 까닭은, 자, 이게 바로 17세기 이후 과학이 계속 여러 가지 발견들을 하면서 결국 이뤄놓은, 의도치 않았겠지만 이뤄놓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과학의 역할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변화해가고 그 속에서 계속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질문, 여러 가지 각도의 질문들을 던져놓은 것이 바로 현대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 관점을 정확히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면서 우리가 접하고 공유를 한다면 이 내용이야말로 현대인의 교양이 아닐까. 즉 대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타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려면 이러한 교양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현대과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특허를 내고 하는데 이 도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과학,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면 그거 못지않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의 역할을 바로 요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쿼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타주의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퀄리티와 이쿼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야구 경기를 보러 간 가족들의 모양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아빠와 형과 이 동생이 야구 경기를 볼 때 다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줬다면 이퀄리티, 우리 평등이라고 한다면, 이쿼티는 모두 세 사람이 다 이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 의자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쿼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쿼티가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손쉽고 또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쿼티가 바로 헬스 이쿼티,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 라고 생각해서 이 헬스 이쿼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헬스 이쿼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 그림에서는 야구 경기를 보는 게 모두의 니즈였잖아요. 동일한 니즈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헬스 이쿼티에서는 니즈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란 니즈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니즈, 그러니 헬스 이쿼티의 가장 주된 대상은 바로 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생명을 인간과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2017년도 통계 자료, 제가 어제 보고 온 자료인데요. 자, TB는 결핵이죠. 결핵의 인시던스가 우리나라의 경우 큐바의 10배입니다. 결핵의 유병률, 액티브한 활동성 결핵의 유병률이 큐바의 10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LTBI라고 하는 것은 잠복 결핵 전염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50대 이상 되신 분들, 병원에 혹시 기회가 되셔서 이 진단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연령층의 60%가 잠복 결핵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로 치면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잠복 결핵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핵하면 아주 하위권 경제적인 약소국, 캄보디아라든지 잠비아라든지 이런 데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놀라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핵은 분명히 공중위생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처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된 결핵은 금방 이 사회 커뮤니티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데, 그게 공적인 영역에서 통제가 안 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결핵 유병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고등학교입니다. 자, 헬스 이쿼티가 그 사회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H1N1, 즉 그 겨울철에 독감 중에 굉장히 유독한 독감이죠. 사람이 죽기도 하는. 자, 이러한 독감들의 지금 전염 경로, 전염 속도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국제적인 기구의 컨선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헬스 이쿼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전염병들은 어떠한 양태로 앞으로 발전할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동물의 사례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평균 1년에 전 인구가 평균적으로 먹게 되는 닭의, 그렇죠, 치킨, 우리가 치맥 좋아하고, 그렇죠? 조만간에 월드컵이 있을 텐데 또 치맥의 시즌이 또 올 것 같은데요. 대략 1년에 한 사람당 15kg의 닭을 먹습니다. 이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거의 4배고요. 대략 3배 정도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거의 4배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하지만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100년 전과 비교하면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죠. 자, 이 닭들을 기르기 위해서 양돈을 하는 대규모 양돈 그 사육장을 갔을 때 닭 한 마리가 생존하는 공간은 A4 용지의 절반 사이즈입니다. 이건 쉽게 통계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죠. 전체 양돈 사육장의 평균 전체 면적과 그 기르고 있는 사육개의 마리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올 텐데,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A4 용지의 2분의 1 크기의 한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의 기업 수준에서 양돈과 양계와, 그렇죠? 이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게 얼마 전에 AI가 굉장히 돌았을 때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양계장에서 다 폐사를 시켰죠. 자, 지난번 AI가 돌았을 때 폐사되어진 닭의 마리수입니다. 3,500만 마리, 즉 거의 남한의 인구수에 버금가는 닭들이 그 단일 이벤트로 폐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양계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죠. 이렇게 치맥을 즐기면서 1년에 15kg의 닭을 먹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 수준의 바이러스를 드글드글 기르는 인큐베이터 수준의 사육장에서 대규모 가축을 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 오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동물들에 대한 헬스 이쿼티의 개념, 헬스 이쿼티의 컨선이 들어가야 될까 말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오늘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식물에 대한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2016년 기준 4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 농촌에서 길러내는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그 농촌에서 길러내는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순환체계가 지속 가능할까요? 제가 앞에서 순환과 공생 가운데 희미한 경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환체계가 사라지고 계속 파괴되어지고 쇠퇴해져가는 과정과 비례해서 우리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개체 역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이 헬스 이쿼티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고민하다 보면 부의 불균형, 사회 체계의 불균형, 개발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아주 극단적인 대상화, 또 이 속에서 벌어지는 종의 소멸, 그렇죠? 멸종되어지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공동체, 아까 순환되어지는 순환체계 파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점증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주의를 얘기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얘기한다. 그럴 때는 이 이쿼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내릴 수 있어야지 우리의 이타주의를 제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 순환과 공생, 그 가운데서 결국 공공성에 대한 화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결핵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보건의 공공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헬스 이쿼티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아까 쿠바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쿠바는 보건의료체계가 거의 100% 공공 보건의료체계입니다. 우리나라와 결핵 유병률이 10배 차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공적 성격. 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생태계들이 파괴되거나 종이 소멸하는 과정들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앞에서 쭉 했던 얘기를 잘 되짚어 보신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쿼티의 개념을, 이쿼티에 대한 컨선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의 사회를 뭔가 제대로 균형 잡힌 사회로 만들려면, 자, 사회적 공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 유기체는 이쿼티를 확보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기능이 사라져도 그 유기체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쿼티의 개념일 텐데, 그렇다면 이타주의는 이쿼티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경계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타주의와 공공성, 이타주의와 이쿼티라는 그 화두가 두 번째 제가 공유했던 화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화두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세균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먹을까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고민할 때 여러분들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게 뭘 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까, 이 고민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자, 다양한 생명체와의 공존, 요 생명체들의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예나 익스페리먼트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들을 우리는 그 순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의 화두는,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경쟁이라는 키워드. 이게 너무나도 강조되어진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자칫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경쟁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다양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건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쟁을 추구하다 보면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상위 그룹이 속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 사회의 다양성이 소멸되는 자연스러운 귀결을 낳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름을 수용하고 그걸 오히려 한편으로 더 나아가 지원하는 일, 이게 어찌 보면 이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성찰을 해야 될 주제이지만 제 나름대로 한 8개월 정도 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들입니다. 나와 다른 것들로 구성되고 그들에 의해 변화해가는 나, 따라서 더 많은 것들로 둘러싸일수록 그만큼 더 윤택해지는 생명, 우리의 생명이죠. 바로 이게 확장된 이타주의의 의미가 아닐까. 제가 쓴 글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3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제가 자연의 영원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자신이 그 실제의 유기적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며 법칙과 규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과 규칙에 조응하여 그 안에서 잘 행위하고 기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글 속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강연 내용에 맞춰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예, 에티카를 읽는다고 똑같은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확장된 이타주의에 대한 제 화두. 자, 인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제 화두를 이처럼 소개하고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